예, 박정현 판승부 유튜브 연장 방송 또 정치 고수들의 여야 정치권을 향한 특급 처방전을 들어보는 시간 한판 정치 클리닉 시간이 됐습니다. 자, 먼저 박원석 새로운 미래 공동선대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정치 명의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선거 막바지입니다. 두 분도 이제 조만간 20일 지나서 카운트다운 시작될 텐데 우리 박원석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까지 일단은 시간을. 바빠요. 네, 정신이 없고. 정신이 없고. 저는 이번에 출마를 안 하지만 예. 어쨌든 중앙당의 선거 지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선대위원장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께서 어떠십니까? 예, 원래 제가 이제 경선을 준비하다가 져가지고 이제 안타깝게. 지금은, 예, 약간 이제 석패를 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아.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 환자 입장에서 갑자기 그렇습니까? 약간 예. 아픔을 좀 치료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예, 이제 아. 여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예. 제가 다시 공교롭게 선수가 아닌 뭔가 관전자 내지는 판단자 입장에서 보게 됐네요. 예. 일단 뭐 또 다른 상황들 보시면서 또 본인 치료도 하시면 되니까 예. 오늘 두 분 또 네. 치열한 또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원석 위원장 모셨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가요? 아마 개혁신당의 비례명부 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양양자 대표가 강조했던 이제 그런 컨셉의 공천이 빠진 것에 대한 과학기술 인재. 서운함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탈당 계획까지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마 이제 당 내부에 설득을 해가지고 마음을 최종적으로 돌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느 당이나 비례대표 공천을 하고 나면 여진이 좀 남아요. 이번에 보면 뭐 그 양당의 위성정당도 명부가 몇 번씩 난리가 바뀌고 났죠. 예, 난리가 났죠. 예. 또 아직 뭐 조국 그 혁신당에서는 비례명부 관련해서 그 내부의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거는 밖으로 불거져 나오지는 않는데 예. 거긴 10번 안에 지금 거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네 분이다. 네 분이다. 뭐 그래야 또 구설이 됐고 작은 당이긴 하지만은 지금 새로운 미래나 또 개혁신당에서도 약간 이 비례 공천 과정에서 기대했는데 안 된 분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저러하게 표출이 되는데 뭐 양양자 의원도 정치 뭐 오래 하셨고 당에서 최고위원도 하셨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가볍게 거취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약간의 진통은 있지만 진화가 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두 당 얘기 또 좀 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사선별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당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현 호주 대사인데 오늘 새벽에 이제 인천에 입국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사실은 오늘 이종섭 대사 얼굴도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상기된, 긴장된, 깜짝 놀란 그런 얼굴인 것 같은데, 자 취임 11일 만에 다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부터 말씀 주실까요? 예. 뭐 사실은 임명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서 예. 그 임명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뭐 어떻게 보면 그 분노의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무적 대응을 하지 않고 내가 문제 없이 했는데 무슨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사 내용을 봤는데 예. 별거 없다라든가 그렇게 별거 없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해서 심지어 그 예를 들면 징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까지 했던 손준성 검사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1심에서 실형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수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질을 부정한다든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질을 부정하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지금 누적했게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 사태까지 오게 됐고 지금 이번에 오게 된 것도 결국에는 겸허하게 국민적인 어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와야 되는데 예. 공관장회의가 있어서 온다? 원래 공관장회의는 4월 초입니다. 일찍 온 거예요. 예. 막 부랴부랴 막 당장 들어와라. 당겨서 왔다. 당장 들어와야 된다라고 난리가 나니까 결국에 들어와 놓고도 여전히
자신은 공관장이라는 공무상 들어왔다. 이유로 마치 들어온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국민적 이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자세가 다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거 갖고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박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게 처음부터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재외 공관장으로 발령낸 것 자체도 비상식적인데 출국 금지를 몰랐다. 뭐 이런 식의 대통령실에 그러니까요. 얼토당토하는 해명이 있었고요. 여론이 나빠지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제가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위인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를? 위인설회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 방산 관련 재외 공관장 회의라는 걸 급조된 느낌이 너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제 그런 태도를 대통령실도 보이고 있고 여당도 보이고 있고 예.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공수처가 소환이나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총선 때까지 안 나가고 공수처가 불러주면 가겠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이 사람을 임명을 철회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적절한 해법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공수처 상황을 보면 공수처장이 없어요. 대행의 대행이 맞아요.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런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문제하고 연결돼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짜고 치는 이 고돌이처럼 들어와가지고 마치 이제 여론 앞에 뭔가에게 좀 수긍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듯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하나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저걸로 여론이 잦아들까요? 제가 보기엔 잦아들지 않고 지금 여당의 주요 후보들 가운데 예.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많이 나오죠.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 예. 경남지사도 지내셨던 분이고 그분이 무슨 뭐 반윤이나 비윤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이거 뭐 사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버티는 것 자체가 논란만 키울 뿐이지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사퇴하고 수사받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상호 부위원장 같은 입장이십니까? 당연한 거고요. 예. 지금 그리고 대통령은 예. 그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행정 수반으로서 책임을 다 정치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예. 근데 대통령실 쪽 입에서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아니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그러면 행정기관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고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을 애초에 국방부 장관에서 바꿨죠.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려서 바꾼 거잖아요. 예. 장관을 경질하겠다고 대통령이 그 이른바 국무회의에서 부서한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시점에 예. 대사 임명으로 이렇게 다시 또 그 중책으로 보낸다는 건 예. 기존의 이종섭 장관 경질에 대해서 정책인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정책인 책임을 물은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해서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과거 마치 김태우 후보를 이유할 수 없는 이유로 사면을 해주고 출마를 시켜서 강서에? 공천을 주고 이런 과정들에서 국민과 대결하는 듯한 대통령의 이 태도가 여기서도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게 이런 대목이죠. 대통령실이 아무리 정무적으로 무능하고 둔감하다 하더라도 이종섭 전 장관 어쨌든 공수처의 주요 피의자인데 이 사람 저렇게 해외 밀반출하면 당연히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 못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저렇게 것.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하. 그게 어쨌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금 이종섭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내선 번호로 된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무엇보다 이종섭 장관의 입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다급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공수처 수사가 조여왔을 때, 내지는 총선 과정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불거졌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쨌든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향후에 가져올 법률적 정치적 위험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종섭 입막음용으로 다급하게 보냈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총선 국면에서 쟁점화가 되고 여론을 악화시키리라고는 뭐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일단 다시 불러서 들어왔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그대로 두면.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 임명 취소해야 되고. 근데 임명 취소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우려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빨리 오라고 했던 것 자체는 네. 실제로 수사가 시작될 경우에 그 수사에 정말 그 대통령실의 우려가 그 의혹이 사실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던 걸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선거는 치러야 되잖아요. 선거를 치러되기 때문에 네, 이대로는 수도권 선거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비관적 전망이긴 하지만 지난 총선보다 더 어렵다.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수도권 후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 찌라시 같은 데서는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만큼 지금 위기의식이 큰 거고 선거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뭐 공관장 회의 끝나고 총선 때까지 안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임명 취소인데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국의 악의망을 받은 대사를 임명 취소하면 총선 때까지 또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무리수가 또 다른 무리수가 되고 또 다른 무리수가 되고 누적돼 가지고 자꾸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외교 결례의 결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부위원장님.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태도의 문제예요. 이분이 들어와서 공관장애의를 언급하면서 마치 공수처 수사하고 무관하게 원래 들어오는 일정대로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소환 조사를 못하면 공수처 책임져라.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입니까? 왜냐하면 공수처가 부른 적 없어요.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용이하게 국내에 있기를 바랬던 거지. 나갔는데 지금 들어오라고 공수처가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 준비가 돼서 소환하고 싶은 의사가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습니다. 또 들어온 거죠. 갑자기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과거에 나갔을 때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검찰에서 불렀느냐? 못 불러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은 나를 빨리 구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스케줄이 있다라고 검찰 측이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맞습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의 스케줄이 있는 것인데 왔는데 빨리 좀 수사했으면 근데 좋겠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의 전 당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수사적 차원에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떤 방향을 그렇게 훑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치 공수처를 협박하고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빨리 수사해라. 빨리 수사해라. 아니면 가만 안 두겠다.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그 자체로도 되게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이종석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마치 이종석 장관을 여기 데리고 온 게 큰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건 그게 과연 지금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국민의힘 태도가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자, 이종섭 대사 이 이슈가 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오는 휘발성 강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박원석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상병 그 사망 사건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기초 조사를 한 거예요. 수사단장으로서. 수사권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경찰로 이첩하게 돼 있는데 기초 조사는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조사를 한 건데 그걸 석연치 않게 지금 찍어 눌러가지고 사단장 빼고 못 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 행위를 했어요. 입장도 바뀌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그냥 그 덮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인 건데 국민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었다고 뭐가 보고요.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약간 긁어부스러운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모르지 않았을 텐데 긁어부스럼이 될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이종섭 그 장관을 급히 해외로 보냈는가 뭘 막기 위해서 그 대목이 여전히 좀 석연치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종섭 장관이 입 막는 게 급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공수처 수사가 더 구체화되는 거, 특히 이제 총선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거, 이걸 좀 막기 위해서 보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역풍을 세게 지금 부른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 보니까는 정권 심판론이 약간 이게 분산돼 있다가 왜냐하면 민주당 공천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산돼 있다가 갑자기 정권 심판론이 결집하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저런 정권이었지. 이걸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킨 겁니다. 오늘도 뭐 귀국하는 장면 다 또 온 언론이 다 찍고 지금 그런데다가 이게 끝난 게 아닌 게요. 생각해 보세요.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탄핵 사유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에 이제 뭐 직권남용이나 있죠. 이런 징역 것들이 2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거 빼박 직권남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으리라는 거는 수사를 해봤던 사람들이 저는 가장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게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무리수를 두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종섭을 어떻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하. 훗날 이 사건이 다시 법적 정치적 평가의 아하. 대상에 올랐을 때 아하. 그야말로 대통령 임기 중단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아하. 이슈가 될 수 있다. 임기 중단에 아주 그럴 만큼 휘발성이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있었던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무리수 중에 가장 큰 무리수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 중단이면 탄핵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돌려서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점잖게. 그럼 저는 직접적으로 탄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탄핵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말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예.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는 뭐였죠? 예. 본인의 수사에 대한 이제 수사방해였어요. 사법방해 의혹이죠. 예. 거기도 그 사법방해 의혹으로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에 끝났었죠. 그리고 이제 정권은 바뀌었는데 다시 또 이번 이제 선거가 뭐 도래하고 있는데 예. 이 건도 정확하게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본인들과 관련된 수사를 외압을 행사해서 방해했다는 의혹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예. 왜냐면 처음에는 단지 이게 그 최승호 상병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사단장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떻게 보면 비위와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 결국에는 그 수사 방향 전체를 갖다가 다 그 원래 그 수사팀의 순수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다 뒤집어놨거나 아니면 막 마음대로 바꿔놨다라는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대통령까지 개입돼 있다면 이건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사법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정상적인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한 꼴이 되고 이거는 전형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출범했느냐예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이 윤석열 한동훈 듀오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사법이거든요. 공정한 사법이에요. 근데 공정한 사법이 이 정부 들어서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특히 본부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인식으로 보이는 태도, 그리고 특히 이 사건에서 갑자기 깊숙하게 어떻게 보면 이른바 고위층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에 개입하는 태도, 이런 걸로 이 그 정권의 기본적인 지지층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어떤 정부 측 인사들의 주장을 보면 이게 이제 박정훈 대령 자체가 말씀하신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조사한 거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은 군인 안에 조직 안에 충분히 지휘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휘권을 행사한 건데 그게 왜 어떤 수사 방해가 적용될 수 있느냐? 지휘권 행사를 변경했잖아요.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한테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조사 잘 됐다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인정을 했죠. 그리고 그 이를테면은 경찰로 이첩할 그 수사 대상들에 대해서도 별 이견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어디선가 전화 한 통 받고 입장을 바꿨다. 아니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그게 직권남용 권리자 방해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 뒤로 어쨌든 이분이 해외에 나가서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입장과는 다른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 사건 처리를 유도를 했고, 근데 지금 이종섭 전 국방장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에 적어도 주요 참고인, 아직 피의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분이 신범철 차관인데, 국방차관. 이분은 천안갑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후보죠. 방탄 공천 받은 거죠. 그리고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마찬가지로 그분도 어디 경북 어디선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 역시도 일종의 방탄 공천 내지는 입막음 공천이라고 보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추후라도 22대 국회에서 쟁점화됐을 때 이런 분들이 다 국방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건 방탄에 앞장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뜯어보면 이 최수근 상병 사건을 막거나 덮기 위한 그런 어떤 모종의 공천이 일각에서 이루어졌고 그 정점을 임종득 해외 밀반 출사건으로 찍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어차피 지금 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아닌 조사다. 그렇죠. 과거에 이종섭 오로지 검사가 수사권자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일
어떤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수사의 보조자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수뇌부는 개별 형사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개입하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에요. 그냥 인사권만 있지 예. 수사지휘권은 없어요 예. 원래. 근데 이 사람들이 수사지휘하면 다 직권남용으로 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저기 어디죠? 그 해병대 예. 경우에 예. 박정훈 대령과 그 헌병대는 네. 1차적인 조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수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한테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구나라는 게 최종의 결론이 나면 그 사건을 그대로 조정해서 넘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데 그 수사권 위에 있는 이 상층부에 있는 군 지휘부가 당연히 수사 지휘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개입하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인 거예요. 그 개입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조사에 개입한 것 자체 직권남용. 당연한 거죠. 그거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알겠습니다. 지금 군형법이 그렇고 군형사소송법이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귀국한 상황.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두 문제 다 해결된 것이다. 이종섭 대사도 들어왔고 그리고 뭐 논란이 됐던 모든 것들이 도태 후보도 공천 취소가 된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악재가 없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그 위기의 지지율 상황 극복될 수 있을까요? 박원석 위원장입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초반에 그 한동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비대위원장 등장해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보수 지지층들의 이 마음을 좀 결집시키고 또 공천까지 연결되면서 어쨌든 지역구 공천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어요. 저기가 원래 여당일 때 공천 파동이 매번 일어났던 정당인데 그에 예. 비하면 이번에 어쨌든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한 차례 긴장이 있었습니다만 예. 큰 불협화음은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한동훈의 시간이 잘 흘러왔는데 네. 이게 이제 이종섭 그 국방장관 사태를 맞으면서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장하면서 한동훈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지금은 이제 조국의 시간이 온 거죠. 물론 이제 선거가 20일이 남았기 때문에 예. 몇 번의 이제 흐름이 오고 가는 게 있을 텐데 예. 지금 상황만 본다면, 지금 현 국면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용산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렵게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판단의 모멘텀 없을 것이다. 예, 특히 이제 이종섭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태도를 안 바꾸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아하. 저게 처음에는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의대 정원 확대가. 근데 정부가 이게 출구 없이 강경 일본도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당사자들도 어쨌든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25일 날 지금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다 사직서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증원안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학교별로 다 할당을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대화 안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심지어 지금 주소 비대위원장인가요? 그 퇴진운동 벌이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데 환자들은 환자들 같은 경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정책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이거를 관리하거나 어쨌든 당사자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너무 무능하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책임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총선 망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상원 예, 뭐 지금 사실은 그 뭐 총체적인 문제들이죠. 네. 근데 이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는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우리 조치 다 한 거 아니냐. 조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애초부터 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무리수를 뒀으며 예. 그다음에 아까 의대 정원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의대 정원 문제의 정책적인 방향 자체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대규모 증원을 한 번에 하는 경우에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는 경우에 예. 과연 학교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느냐, 병원 현장에서 수용 교육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그러면 서로 토론하면서 맞춰가는 모습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없이 그냥 2,000명에서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태도, 누군가를 만약에 반대하는 게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의 논리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데 따라와 하는 그 약간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태도가 사실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 자, 황상무 수석의 사의 그리고 이종섭 대사의 귀국 이후에도 과연 국민의힘 이전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특급 처방전을 두 분께 듣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상호 변호사부터 말씀드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드리는 특급 처방전. 간단한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이 사법정의가 무너진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최순원 상병 그 외압 의혹,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것 부분하고 대장동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겁니다. 특검을 수용하라. 그 다음에 저겁니다. 석고대죄하는 거. 석고대죄라. 네. 진심으로 사죄해라. 네. 자, 우리 박원석 위원장께서는 저는 정말 간단합니다. 용산과 결별하라. 그러면은 떨어진 지지율 회복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라. 한동훈도 국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강력하네요, 두 분. 자, 일각에서는 정말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의 처방전이 없다면 20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의 위기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 분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했을 때 그때 갑자기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해소되면서 왜 예. 그러냐면 네. 한동훈이 반윤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가요? 민심에. 아하. 근데 지금은 도로 이게 이 차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동훈이 반윤으로 보여야 이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받아야겠네요. 반전을 하려면. 그렇죠. 아니 예. 그때 뭐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물러나라 이러고 뭐 어디입니까? 거기 화재 현장 가가지고 네. 뭐 수그리는 척은 했지만 그 타이밍에 한동훈이 반윤으로 보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한동훈이 반윤으로 보여야 반전이 오지 아니면 반전이 올 수가 없어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정말로 절박하게 일당을 만들어 주시라라고 지금 호소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들이 입법을 전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151석을 꼭 만들어 주시라고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영상을 들으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민주당 또 이어서 새로운 미래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국민의힘이 또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뭐랄까요 90석에서 95석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또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재명 대표는 151석 얘기하지만 또 200석 얘기도 하시는 분도 일각에서 등장하고 있어서 이게 또 민주당 내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조 변호사님부터. 저는 이게 민주당이 과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일당으로서의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반을 하는데 쉽지 않은 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반 어렵다. 네, 과반이 쉽지 않은 게 우리 지금 그 이른바 비례정당에서의 몫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이른바 비례연합이라 그래서 진보 연합 정당들과 의석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특히 앞순번엔 이른바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몫으로 상당 부분을 배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많아봐야 거기서 4명에서 6명 정도에 불과한 의석을 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도 151석이 넘으려면 지역 의석을 145석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었는데 그 17석이 다 민주당 의석이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는 좀 더 많이 가져갔던 좀 더 많이 갔다. 이번에는 포션이 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뭐 151석에 이제 진짜 민주당 이름만으로 150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죠. 예. 박원석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뭐 민주당이 잘해서 과반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의 이제 자책골이 계속 터지면서 민주당이 초반보다 선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죠. 지역구에서도.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확실히 국민의힘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처진 게 맞는데 PK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PK에서도 부산에서도 많이 이제 양상이 다른데 예. 동시에 제가 여론조사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쪽 여당 지지자들이 덜 잡히고 아하.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잡히는구나. 아하.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의 특성이 불리하면 여론조사 응답을 잘 안 해요. 명분이 안 서거나. 아예 외면은 안 해요. 어떤 정당이든지 적극적 지지층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명분이 안 서거나 좀 이게 뭔가 신이 안 나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을 일정하게 보이고 있는데 여당 지지층 중에도 합리적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황상무, 뭐 이종섭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짜증이 나는 거고 또 반대로 아주 극우적이거나 수구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욕을 합니다. 그래요? 도태우 공천 취소, 장해찬 공천 취소. 대구에서 그런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는 이유가 지금 박근혜를 만나러 갈 이유가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나 강경 보수층의 민심 이탈을 느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과표집이 되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 과표집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신났거든요. 지금 그렇죠. 여론조사를 기다리고 있거든. 기다리고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층은 좀 안 잡히고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거품이 약간은 있다. 현재 지층에. 그러나 어쨌든 거듭된 그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의 똥볼로 지금 선거 분위기가 바뀐 건 맞고 이대로 간다면은 민주당이 과반할 가능성이 높죠. 아까 이제 뭐 비례 그 정당에 그러니까 뭐 나눠먹기 때문에 과반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또 반면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얻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될 거예요. 반윤 연대이기 때문에. 네,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국 혁신당은 그냥 싱글 이슈 파티인데 우리는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타도하자. 정당이 선거는 치를 수 있는데 그걸로 운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으로 통합된다. 결국에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과반은 된다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 일단은 이미 조국 혁신당이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른바 떴다방 정당처럼 이번에 바로 그냥 합당을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 열린민주당도 그랬어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누가 정말 진정한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냐를 갖고 주장했지만 조국 혁신당은 그런 주장은 아니에요. 이른바 우당이지 뭐 진짜 같은 당은 아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사실은 이 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부터 그래요. 이 야당이라는 존재 자체는 전국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뭘 막 행위를 한 다음에 이걸로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는다 그런 이슈가 별로 없어요. 보통은 여당이 얼마나 잘 해내면 여당에게 굉장히 표가 몰려가는 거고 여당이 오만해서 그다음에 국민을 안중에 없이 자기가 마이웨이해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야당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늘. 근데 지금 이 선거에서 보면 윤석열 심판 이슈가 너무나도 확실한 게 비례정당 중에 윤석열 심판 이슈 오로지 하나만 건 게 조국 혁신당이에요.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떻게 보면 비례표를 상당 부분 흡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른바 민주당 비례정당과 조국 혁신당 비례정당의 지지율 합을 보면 지역구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반윤 심판 정석 굉장히 세게 작동하고 있구나. 현재.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 공동체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 이슈에서 한동훈 장관이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제 홍영표 새로운 미래 선대위원장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은 조국 신당의 이러한 결집된 표심이 선거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시던데 박원석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은 이게 근데 저는 게임 가면 저는 조정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조정이 보고요. 좀 있을 것이다. 그 동안에는 이제 민주당이 뭐 조국 혁신당의 의석을 많이 얻어도 나쁜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약간 협력적인 포지션을 보였는데 조금 달라졌잖아요. 좀 기류가 좀 달라졌죠. 조금 달라졌고 어쨌든 우군보다 아군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고 그거는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표단속을. 그리고 지금은 워낙에 이제 쓰나미처럼 조국 혁신당 바람이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흩어지는데 막판에 가면 또 민주당이 이게 이제 당력이라는 것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어떻게 캠페인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조국 그 대표가 얘기하는 건 파일을 늘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가 아까 그게 여론조사상 과표집
현상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파이를 늘린 게 아니고 파이를 나누고 있는 거죠. 파이가 늘어날 요소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층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 중간층을 흡수하지는 않거든요. 중간층을 흡수했다면 그건 다른 요인일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총 더해 보면은 예전에 민주당 지지율 나오는 것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데 이게 저는 여론조사상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국 혁신당 등장과 함께. 예. 그래서 마지막에 뭐 조정은 될 텐데 조정이 돼도 상당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오늘 MBS 지표 조사 보면 국민의 미래, 그 비례대표에 누구를 투표할 것이냐 했을 때 국민의 미래가 27이고 조국 혁신당이 19. 더불어민주연합이 16이거든요. 만약에 19, 20 만약에 얻게 되면 몇 석 얻는 겁니까? 10석이죠. 10석. 예, 20%를 얻으면 10석이니까 10번까지 된다. 지금 목표가 10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맞아요.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하. 게다가 민주당의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 이 뭐랄까요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후보야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그런 불만도 있죠. 있고 또 초기에 뭐 후보도 교체되고 맞아요. 또 약간의 이제 이념이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어떤 지적도 있고 예. 뭐 이런 나눠 먹기를 하냐. 그리고 근원적으로 위성정당이 이제 쪽팔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흩어지고 있는 거죠. 지민비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서 이제 남은 악재는 뭐냐면 이제 지금 조수진 후보 서울 강북을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 이제 재경선까지 가면서 이제 조수진 후보가 경선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그 성범죄 변론, 성범죄 관련 변론 경력, 또 임금체불 사업주도 변호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성범죄 관련 내용에 이제 어떤 그 내용에 좀 약간 휘발성이 강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런 변호를 한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게 변호사로서 모두 변호를 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변론 경력이 좀 도마에 올라간 이 부분 어떻게 보시니? 국민들 중에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감정적으로 조금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 일반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 이건 변호사 제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판사로서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상한 판결을 선고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권한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은 특정한 사건을 놓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을 가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게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검찰에서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특정 범죄를 갖다가 이제 수사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변호인이라는 거는 법적 절차를 조언하면서 다른 어떠한 강제력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있는 그대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법적인 얘기로서 풀어내면서 법정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다소 무리한 주장을 피고인이 원한다. 그런데 그거를 변호인이 설득은 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원한다고 할 때는 안 해줄 수 없는 게 변호사 제도의 본질이고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고 지나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극적이고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주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보면 프레시안 단독에 나오면 민변 출신 조수진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다음 공격했다. 또 KBS 단독으로는 조수진 변호사가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그 다른 성관계로 인한 가능성을 주장했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 국민 정서상에서는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 주장의 장단점들을 설명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현출해서 주장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그렇죠. 그에 대한 상대방 검사는 또 그에 맞게 또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사가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에 따라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 지금 판결의 내용들을 보면 그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 정도가 그 어떻게 걸러질 수 있다. 예, 그렇죠. 그 공정을 허트릴 정도로 굉장히 무력한 제도는 아니다. 예, 박 위원장이면 어떻게 보시죠?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른데요. 예. 이분이 변호사를 계속하는데 이 사건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변호사의 직업 윤리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공직자의 직업 윤리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공직에 나올 분들은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 세계에서도. 아. 근데 누구나 다 성폭력 가해자 변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성폭력 가해자 변론은 못 하겠다. 이런 이 법조인들이나 이런 변호사들도 있죠. 아. 그리고 가해자를 변호하더라도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로서 그게 확실한 범죄인지 내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방어권 혹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조력할 의무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논리를 쓰느냐, 어떤 사실을 주장하느냐, 어떤 법리를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 피해자가 성병까지 감염됐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돼서 다른 관계에 있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주장입니까? 게다가 심지어 그게 아버지일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상식에 반하는 그런 어떤 변론을 이분이 한 건데 일종의 2차 가해를 한 거죠. 변론을 통해서. 예. 근데 이분이 민변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도 했어요. 저는 그 대목도 참 놀라워요. 제가 민변이라는 단체를 잘 알아요. 과거에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민변 변호사들하고 일도 같이 많이 했고 예.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내가 알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다가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이분 이제 변호사로서 여성단체에서 이분이 변론 활동을 하고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로 부적합하다 사퇴해라 이런 여성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강북을 주민들이 죄졌습니까? 그 박용진 하나 찍어내려고 그 정봉주 의원에 전 이어서 의원. 하필이면 뭐 20명이나 지원했다는데 이분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다른 분이 경선할 수도 있었잖아요. 강북을 주민들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 우리가 뭐 죄졌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도 아는 분인데 조수진 변호사를 예. 변호사 계속하는 거 가지고 직업윤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근데 이분이 왜 국회의원 되시려고 그러죠? 아니 지금 주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건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변호사 윤리장전에 반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인범도 정당한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무리한 이제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있다면 그걸 알겠습니다. 공격하는 주체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예. 검사가 올바른 형이 구형되고 올바른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거지. 변호사가 오히려 피고인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호를 받지 말아야 돼. 이렇게 판단할 권리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인가요? 뭐 어떤 그러니까 전혀 변호사가 직업윤리에 충실한 걸 가지고 아하. 그 직업윤리에 충실한 부분을 공격을 삼아가지고 이게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내부기는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거군요. 자, 새로운 미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토론으로 결론 지을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새로운 미래 이제 어떤 새로운 미래도 제3지대 정당으로서 초반 출발 기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다소 좀 한풀 꺾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박원석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초반에 기세가 좋지 않았고요. 초반에 기세 좋지 않았죠. 초반에 포지셔닝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함께 출발했던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정당을 만들면 정당이 어떤 가치와 정체성 비전을 가지고 국민한테 존재 이유를 설명할 건가 이게 1번입니다. 근데 새로운 미래는 만들자마자 통합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통합 국면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누가 오느냐 이게 이제 새로운 미래의 관심사인 것처럼 비쳤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든. 예. 그러니까 이 정당이 가진 고유한 그 존재 이유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못했어요. 왜 하는데 이 당을 그냥 뭐 다 반명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3지대 신당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비전 또 그런 어떤 정체성 예. 또 새로운 미래가 주장하고자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충실히 설명하고 그리고 3지대의 어떤 빅텐트가 됐든 통합이 됐든 이걸 추진하는 게 맞는 순서였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서 사실 한 달 이상을 헤맨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이제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20일 남았어요. 20일. 저희가 지난주에 그 선대위 출범하고 나서 그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오영환 의원이 맞아요. 이제 새로 예. 오셨습니다. 예. 원탑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오영환 의원은 서사가 많이 달라요. 이분은 뭐 공천 못 받은 분도 아니고 뭐 이 공천 탈락한 분도 아니고 예,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민주당에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난 내가 있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이런 리더십이나 여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와서 일성이 새로운 미래는 미래를 얘기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정당들의 공천이 어떠니 또 예. 우리 뭐 빅텐트가 어떠니 통합이 어떠니 아하.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아하.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뭘 남기든 뭘 남길 걸 중심으로 총선을 하자.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제안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기조를 전면적인 포지티브 기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하. 물론 저는 이제 평론을 오늘 하러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에 예.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도 하고 평론도 합니다만 예. 당의 캠페인 기조는 아하. 어쨌든 포지티브로 가자라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게 하나의 이제 오영환 의원의 이미지와 맞물려서 뭔가 이게 좀 그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동안에 이제 새로운 미래 얼굴은 이낙연 대표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낙연 대표는 선거하러 가셨습니다. 광주로. 거기서 살아오셔야 돼요. 서울에 오시지 마시라. 서울에 오지 마시라. 실제 내려간 뒤에 안 오셨어요. 출마하러 내려가신 다음에. 그리고 이낙연 대표로 선거를 치르면 미래 얘기가 안 된다. 끊임없이 그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민주당의 갈등, 뭐 민주당 내부의 무슨 뭐 친명 비명 예.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오지 마시고 선거하시고 오영환 의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우리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터뷰도 잘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바쁘세요. 바쁘세요. 그러니까 자 조상아 변호사, 자 새로운 예. 미래를 위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상황.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대한 심판이 화두예요. 근데 그 화두가 과거 퇴행적이다라고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심판 이후에 무슨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까지 같이 설명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미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 그 비전을 기조로 삼아서 이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거에 오히려 더 부합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심판의 어떤 대의에 대해서 가열차게 주장하는 것 없이 여야에 대한 양비론으로 흘러버린다던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새로운 미래가 국민들에게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선면성. 예, 선명성. 예, 왜냐하면 지금 조국혁 신당이 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후보들 몇 분들은 실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정부의 심판 정서의 가장 뚜렷한 선명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미래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미래 비전까지 보여주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납득까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예, 이제 이낙연 대표 제가 이제 1월달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창당 이유가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민주당도 싫고 또 국민의힘도 싫은 그런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고 싶어서 정말 내가 이 나이에 이 시점에 창당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비례대표 명단에 관심을 끌었는데 1번에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근데 저희는 비례대표를 공개 오디션을 하고 그 일종의 이제 경쟁 방식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공관위원들이 40%, 배심원단이 30%, 당원 총투표 30% 이렇게 해서 이분이 1등을 한 겁니다. 이분을 갖다가 무슨 전략 공천을 한 게 아니고요. 전략 공천 딱 한 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소방청장을 하셨던 조정묵 그 전 청장님을 전략 공천한 것 이외에 나머지는 경쟁 방식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정해졌는데 약간의 그 저기는 있었어요. 가산점은 있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3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가산점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이분이 1등을 한 결과이지 누가 뭐 이분을 비례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 1번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이런저런 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좀 생겨요. 왜냐하면 당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양소영 그 위원장도 민주당에서 대학생위원장도 하고 당직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당직에 있었거나 정당 활동을 한 분들 입장에서는 경쟁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걸 또 흔쾌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배려를 못 받았다. 네,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중에 비례 명부에서 나는 빠지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통상 이제 비례 경쟁이 끝나고 나면 어느 당에서나 있는 후유증 정도라고 보고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경쟁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거나 투명하지 않았다거나 무슨 뭐 그 형평성의 시비나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운함은 이해하나 어쨌든 이 결과에 있어서 특별히 무슨 하자가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이런 돌풍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조국혁신당은 당원 투표로 한정한 게 아니고 아예 전 국민에게 열었다. 예, 그냥 열었어요. 선거인단을 모집했어요. 대선 때 마치 대선 후보 뽑듯이. 오픈 프라이머리. 예, 오픈 프라이머리죠, 완전히. 그래서 그거를 명부를 딱 놓고 그 명부에서 이제 투표하고 싶은 사람에게 남녀 한 명씩, 두 명씩 그래갖고 총 4명한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투표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 의한 선택으로 순번을 정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그 정당에 선거인단으로 가입해서 심지어 당원 가입할 필요도 없이 선거인단으로 그냥 문자 오면 그거에 대해 응해서 인적사항만 넣어서 가입한 다음에 거기에 투표를 참여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거기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제 하나 가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엘리트들끼리 자기들끼리 정하는 정치를 되게 싫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 경청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시대적인 흐름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후보 선출 과정에까지 참여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한 조국혁신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돌풍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새로운 미래. 아까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은 어떤 선면성이 또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선택지로서 새로운 미래가 선거 기간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주실 계획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이번 그 총선에 그 아직 20일이 남긴 했습니다만 양상을 보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래도 민주주의고 그리고 이제 이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대들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에 크게 관심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정말 잘 안 잡힙니다. 청년이 소외됐다. 네, 표심도 잘 안 잡히고 네. 이번 선거처럼 청년을 말하자면 이제 쌩까는 선거가 없습니다. 청년 후보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청년 정책도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에서 더 멀어졌어요. 뭐 여야가 죽도록 싸우는데 저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투표율에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반영될지 그 점도 좀 걱정이 되는데 예. 그 선명함이라는 것의 실체가 뭘까? 윤석열과 잘 싸우면 선명하고 이재명과 잘 싸우면 반대로 여당의 입장에서 선명한 걸까? 저는 이제 그런 정치를 우리가 언제까지 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도 이 증오와 이 적대의 정치가 문제라고 하는데 예. 더 증오하고 더 적대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선명하다고 평가받으면 그런 정치는 별로 좀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거냐 이런 어떤 경쟁이 선명하게 일어나는 게 진짜 선명함이라고 보고 그건 이제 미래를 향한 경쟁이 돼야 되는 거죠. 현실에서 뭐 이재명을 향해서 윤석열을 향해서 싸우겠다라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미래가 국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미래 정치의 모습을 정책으로든 사람으로든 혹은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걸로든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네거티브 선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포지티브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제3지대 정치의 취지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보이고 있는 이런 적대적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 미래를 앞당기는데 뭔가 이 더 잘하기, 대안을 경쟁하는 더 나은 대안을 경쟁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게 이제 양당 정치를 벗어난 3지대 원래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에 충실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는 게 지금 현재 새로운 미래의 남은 선거 운동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홍영표 의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미래는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같은 취지로 또 우리 박원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초방전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먼저 박원석 새로운 미래 공동 선대위원장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처방전을 좀 내려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뭐 200석 여기까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하거나 민주당 지도부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선거가 위험하거든요. 아직도 20일이 남았기 때문에 몇 번의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우리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처방전. 양비론이 아닌 선명성이죠. 아, 예.
심판에 대한 선명성입니다. 양비로 벗어난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합류하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 심판이라는 게 꼭 이제 과거태행적인 게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한 반성, 그 반성에서 다시 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는 건 독선 독주도 있지만 미래 아젠다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부분도 심판받아야 돼요.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반윤연대 동참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한판 정치 클리닉 선거가 20일 남은 시점에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한판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